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저번 한 주는 그죠? 지수는 왔다 갔다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테마에 대한 어떤 시세는 괜찮았던 하루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죠?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란 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테마란 것을 손을 대게 되죠. 근데 이 테마란 것은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양날의 어떤 금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잘 편성을 하고 박자를 잘 맞추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엇박자가 나게 되면 고점에 물려서 단기간 큰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이 테마란 것은 1년, 12달 계속 끝없이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 테마라는 게 그죠? 만들어지는 과정, 또 소멸되는 과정, 이런 것을 보면 좀 약간 어찌 보면 코미디 같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테마라는 것은 또 따지고 보면 이 가치 투자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테마라는 것은 어떤 회사가 좋다 나쁘다 개념보다는 그죠? 그 시기에 맞는 이슈랑 매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먼저 그 주식을 샀어. 그거를 뉴스,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리고 먼저 팔고 나가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라는 것은 항상 손을 대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밴더 회원분들께 이래 말씀을 드리지만, 테마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기는 드려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오랜 시간 소외를 받으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테마는 위험성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테마는 사서 모으는 게 아니다.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다. 테마는 거기에 그 흐름에 맞춰서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테마의 흐름을 못 쫓아가면 긴 시간 물려서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테마라는 거, 그죠? 주식이라는 거,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미래 영역이니까. 그래서 테마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있죠? 어떤 테마를 논했을 때 어떤 종목에 대한 설명은 우리 어떤 주식 종토방 이런 데 들어가도 웬만한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정말 잘 돼 있어요. 네이버를 검색을 해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설명은 많이 있지만 과연 그 몇천 개 되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이 테마랑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한 이해가 아닌 어떤 종목이 이 테마랑 연결이 될까?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황,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야 그 다음 테마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테마를 다음에는 어떤 테마가 올까? 그거를 예상을 한다는 것은 그죠? 그냥 예상일 뿐이죠.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는 항상 소액으로 조금씩 베팅을 치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 몇 개를 선별을 해서 조금씩. 그게 테마지,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무모한 짓이겠죠. 그래서 테마는 항상 소액이라는 거, 그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테마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보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 주식쟁이, 우리보다 먼저 예상을 하고 매집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이 돼가 있는 시점,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이 이루어진 종목에서 이슈가 나오면 그것은 누군가의 함정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슈, 찌라시를 던지고 팔아먹기 위한 쇼다. 이래 보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테마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거론했을 때 얘가 이미 올란 종목이면 그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슈가 떠돌아도 올란 것은 이거는 아니야 하고 버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테마는 많은 종목을 예상을 하되, 그죠? 하되 이미 올란 종목은 다 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아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닌 그 다음 최소한 한 주, 뭐 2주 정도 앞을 내다보고 미리 사서 기다리는 게 테마다. 그리고 막상 그 뉴스가, 이슈가 시장에서 돌기 시작하면 뭐 VI가 걸리든지 시세를 분출해주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거, 그것이 테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우리 저 비트나인 그것도 그 어떤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저는 이 회사를 정말 좋게 봐요. 좋게 보니까 장투로 계속 모아가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거는 어떤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둘 다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 하면 대다수가 10명 중에 9명이 나는 테마라 인식하고 오르면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나는 얘가 미래 성장이 있어 보이니까 나는 장투를 할래. 그래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테마의 패턴은 어떻게 해요? 10에 9번 1차 급등하면 다시 쭉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도 다 토해내고 또 그 위에 단타성, 윗매물이 잔뜩 끼게 되죠. 그래 되면 그거를 돌파하기에는 엄청난 에너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장투다, 좋다 생각을 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테마로 편성될 때는 일정 부분 팔아주는 거죠.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얘가 테마로 편성돼서 오르면 한 50주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50주를 매도해두고 얘가 다시 쭉 다 빠지면, 그러면 다시 고점에서 50주 팔아둔 거를 다시 사고, 이런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테마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죠? 종목에 대한 설명은 쉽게 했죠. 네이버 찾아도 되고, 종토방 찾아도 되고, 아니면 뭐 요즘은 유튜브 웬만큼 뒤지면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정말 많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종목을 이해 못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정작 가장 힘든 것은, 그죠? 이 시기에 어떤 테마가 형성되느냐, 그게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테마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거다. 사람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 다음의 행복. 그것을 보고 저는 테마라는 것을 예상을 하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진 않아요. 제가 짐작한 테마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이루어지고 그냥 계속 바닥에서 행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특히 제 같은 경우는 뭐 차트가 완성형이다, 뭐 아니면 수급이 붙는다, 뭐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수급이 붙고 차트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곳에서 싸게 사서 그 종목이 테마로 형성되든 가치를 인정받든 기다리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단기, 오늘 추천하고 내일 반응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소액 조금씩
매수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어떤 그 테마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은 소액으로 여러 종목이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향후 일정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런 종목이 테마될 것 같아요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공감이 되면 뭐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를 하셔도 되고, 매수도 무조건 분할 매수입니다. 한 방에 왕창 사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사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 이후에 어떤 큰, 그죠?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고금리는 여전해요. 인플레이션도 여전하고, 러시아가 갑자기 행동이 바뀌었죠. 공격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죠? 결국은 미국의 공화당의 어떤 절반 이상의 승리,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면요.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의 하원을 20년 이상 하원 의장을 했던 낸시 펠로시, 이분이 이제 사임을 하죠. 왜냐하면 공화당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공이. 그러다 보니까 낸시 펠로시라는 이분이 사임을 하고, 케빈 메카시, 그죠? 공화당 주자 케빈 메카시가 이제는 하원 의장을 맡게 돼요. 그러면 이 케빈 메카시라는 사람의 성향을 봐야 되겠죠. 이 케빈 메카시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는 뭐죠? 내가 정권을 잡게 되면, 내가 하원 의장이 되면, 내가 힘이 있으면, 첫째, 헌터 바이든 국정조사 하겠다 그랬죠. 헌터 바이든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거든요. 그래서 헌터 바이든의 국정조사, 그리고 바이든이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를 수정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수정하겠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좀 긍정,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 테마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동안 주장했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야. 더 이상 안 할 거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이든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반박을 하겠죠. 태클을 걸겠죠. 그래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한다니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니까 푸틴이 마지막 발악을 하죠. 미사일 150발 막 무차별 날려버리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는 또 정치적인 많은 이슈가 숨어 있겠죠. 그래 되면 또 미국의 하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젤렌스키한테 또 압박을 가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래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하게 되면 또 아마 국제 곡물 가격이 또 요동을 칠 것 같아요. 뭐 어떤 석유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요동을 치겠지만, 석유라는 것은 경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다.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석유 가격이 생각보다는 막 급등을 안 하죠. 그래서 석유보다는 오히려 곡물, 식량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지바이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결국 케빈 메카시라는 이 사람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발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보면 그죠. 가장 어찌 보면 단기간 큰 이슈였죠. 저번 한 주를 장식한 이슈고. 그래 보면 빈살만, 그죠.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쳐다봐야 되겠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빈살만이요. 한국에 왔을 때, 그죠. 일정은 1박 2일, 그 롯데 호텔에서 하루에 2,200만 원짜리 방에서 묵고 간다 해가 뉴스에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빈살만이 방문을 했을 때 뭐 환영도 하고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각 대기업 총수들이 와서 어떤 사업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기사가 나왔느냐. 한국은 겨우 1박 2일 있는데 일본은 2박 3일을 방문한다. 그것만 봐도 일단은 일본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급박한 일정 때문에 말은 1박 2일이었는데 실제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은 한 20시간 정도였어요. 그것도 일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한국에서 겨우 20시간 정도 있다가 끝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은 한국에서 먹고 경제협력 회의는 일본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빈살만이 한국 일정을 끝내고 전용기가 일본으로 간 게 아니고 태국으로 날아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찌 돼요? 뻥 쪘죠. 기시다 총리도 바보 되고 일본 언론들도 바보 되고 전부 이거 뭐야? 이런 분위기였죠. 한마디로 쪽팔림을 당했어요. 빈살만한테 놀아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쪽팔림을 당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자위를 해요. 어떻게? 그래도 사우디는 우리하고 영원한 친구다. 그래서 뭐 대화야, 뭐 어떤 협약이야, 네옴시티에 관련된 사업 구상이야. 앞으로 얼마든지 할 시간 있다. 뭐 그거 뭐 오든 안 오든 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예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본을 패싱하고 가버렸어요.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이래 되면 그 네옴시티 테마가 다시 부활을 할 것 같아요. 테마는 언제든지 그죠? 무리가 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대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네옴시티 대장은 이 한미 글로벌이란 애가 대장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가총액 큰 것들이 뚜루루루루 시세 분출을 하고 끝내는 분위기였는데 빈살만이 일본을 패싱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죠? 이미 올란 거, 이미 급등해서 떨어진 추세가 꺾이는 종목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다시 시세를 뿜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테마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건 손대면 안 된다. 누군가의 설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단지 한미글로벌이 다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네옴시티 테마를 비중을 얼마만큼 크게 실을 것인지 작게 실을 것인지 그거에 어떤 척도로 삼는다. 이래 보면 되고요. 어떤 짧게는 빈살만과 어떤 우리가 회담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어떤 테마를 예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을 하자, 뭘 하자, 이것은 대부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빈살만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자기가 궁금한 것은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빈살만이 거론한 것 중에 보면, 그죠? 네옴시티가 사우디 홍해 쪽에 있다 보니까 그 항만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현대중공업 이런 항만 기술 또 홍해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그죠? 바닷물을 끌어다가 정화를 해서 쓸 수 있는 담수화 기술 또 터빈 발전 기술 이거는 두산중공업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정도는 알아 하고 빈살만이 이런 어떤 거론은 했어요. 그렇다면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래요. 저는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안 사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고 재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저런 대형주들은 독자적인 호재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매매, 공매도, 외인, 환율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힌트는 받는 거죠. 아, 항만 기술, 담수화 시설, 터빈 발전 시설, 저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테마를 목격하는데, 잡는데 힌트는 된다는 거죠. 힌트는 3대, 참고로 3대,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을 산다. 그거는 아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네옴시티 빈살만, 여기에 제대로 어떤 두각을 나타낸 정치인은, 그죠?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정치인 중에서는 원희룡이 가장 부각이 됐다, 떴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치 테마가 만일 만들어진다면 원희룡 관련주들이 한 부각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또 원희룡이 빈살만과 대화를 할 때, 그죠? 약간 직설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빈살만도 굉장히 호감을 표현을 했어요. 원희룡 장관한테. 그리고 원희룡 장관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많은 농담을, 그러니까 업무적인 어떤 그런 대화가 아니고 농담을 주고받고 했을 때는 향후 약간 이벤트성이 분명히 나온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원희룡 장관이 빈살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번 11월 28일, 29일 날 사우디 주택부 장관을 한국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무자니까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 답을 가르쳐 줬죠. 오픈북 시험. 그러니까 향후에는 네옴시티의 테마 중에서도 1차 상승은 뭐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돌아가면서 얘도 오르고 한 바퀴 삥 돌았다는 거죠. 이제 네옴시티 테마가 형성되면 2라운드라는 거죠. 2라운드는 무차별적인 상승이 아니고 11월 28, 29일 날 방문을 하는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제한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희룡 장관이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28, 29일 날 이 주택부 장관이 방문을 할 때 장관만 오지 마라. 장관만 와가지고 그냥 뭐 밥 한 끼 먹고 향후 잘해보자. 이거는 의미 없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은 이 이슬람을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의 성향은요, MOU라는가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사례로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악수를 하고 잘해보자. 우리 이 모든 어떤 뭐 건설 이런 것 쪽에 너희한테 발주해줄게. 말은 해놓고 돌아가 버려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 전화해가지고 언제 줄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인샤알라. 그죠? 알라의 뜻대로. 언제 시작할지는 알라신만이 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슬람은.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주택부 장관만 보내지 말고 사우디에서 실제 발주처를 같이 데려와라. 나도 우리나라에 직접 건설이나 관련된 이 실무자들을 대동하겠다. 그래서 너희네들의 실제 발주처 업체 관계자와 우리나라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시켜 줄게. 그네들끼리 협약을 하게 만들어주자. 직설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우디에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했다는 거죠. 그래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요, 그 앞전에 저희가 어떤 그 밴드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SY라는 종목이 있다. 이 종목은 좋은 회사는 아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주가 조작도 많이 하고. 예전 이름은 SY 패널이었어요. 우리 흔히 보면, 그죠? 조립식 주택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질 때 외벽, 단열재, 이런 패널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립식 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가장 반응이 빨라요. 네옴시티를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그죠? 거기 가면 일단은 공사가 시작되면 인부들이 가야 되겠죠. 인부들이 가면 거기에서 일을 할 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죠. 숙소는 공사 기간 동안 지어가지고 사용하다가 해체시켜서 없애는 가건물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아닌 이런 조립식 패널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능성이 있다. 근데 회사는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소액 베팅을 해야 된다. SY라는 회사가 예전에 있죠. 저 반기문 총장이 한참 대선에 막 뛰어들었을 때 여기에 사회이사가 반기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기문 테마주로 막 급등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뭐 반기문이나 반기호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 같은 당군의 자손이다. 그 정도 인맥. 실제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현혹당한 거죠. 반기문, 반기호, 희귀성씨에 같은 돌림자. 맞네. 그래서 급등을 했어요. 이런 사례가 한번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세력이라면 분명히 이 종목은 이용해 먹을 것 같아요. 써먹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고 좋은 종목이 아니니까 소액으로 배팅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네온시티 테마가 다 죽어도, 그죠? 다 죽어도 얘는 금요일 날 또 치고 나갔어요. 왜?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 주택부라는 단서를 줬기 때문에 SY가 치고 나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라는 것은 다음에 어떤 테마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세력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세력은요, 어떤 매집을 하고 주식을 매집을 하고 끌어올 때 내가 이걸 팔아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매집을 하고 끌어올린다는 거죠. 팔아먹을 자신이 없는 것은 손을 안 댄다. 그리고 테마라는 것은, 그죠? 현혹. 속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제 SY가 수주받은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마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는 아무도 손대는 흔적이 없는 바닥에서 놀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지 이미 이만큼 떠가 있는 것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초보들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것은 뭐 단타 치는 사람들, 차트 보고 단타 치는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지 어떤 초보들이 잘못 뛰어들면 설거지 당하는 수가 있다. 이래 봐야 된다는 거죠. 테마를 접근할 때는요, 금방 현대중공업, 뭐 두산중공업 같이 업종 1위는 재미가 없어요. 왜? 시총이 다 높으니까 시세가 안 난다는 거죠. 올라도 조금 재미가 없다는 거죠. 테마에서 큰 시세가 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는 꼴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시세가 크게 난다. 그래서 테마는 좋은 종목, 좋은 차트를 찾는 것이 아니고 상상에서 출발하는 거죠. 상상에서 테마는 만들어진다. 이래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어떤 테마가 만들어진다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케빈 메카시라는 이 인물의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 그래 되면 결국 여기에서 테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한 데 있으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닌, 그죠? 위기에 따르는 또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우디 주택부 장관 방문으로 인해서 주택 관련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래 보면요. 이번에 대통령들, 그죠?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죠. 거기에서 보면 뭐 싫든 좋든 한미일 대통령이 어쨌든 만나서 경제 연합을 하자.
그래 이야기는 했어요. 경제연합을 하자. 저 말은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 끝까지 갈구자. 그 소리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재미있는 것은 이 메카시라는 사람은요, 케빈 메카시라는 사람은 성향이 어떻냐면 이 사람은 어떤 백인 우월주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색인종도 싫어하고 동양인도 싫어하고 이런 성향을 갖다 보니까 대만이나 중국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그죠? 이 낸시 펠로시가 마지막으로 국정 수행을 하고 방문한 국가가 대만이었죠. 그래서 이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는 대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케빈 메카시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지원도 싫어. 지가 알아서 해야지. 대만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국가인데 걔네들이 언제 배신할 줄 알고 저도 못 믿어.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만 패싱, 중국 패싱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역할을 일본한테 주고 주축은 한국이 되고 그래서 한미일 경제연합을 다시 이렇게 아우르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일본이 답답해요. 우리는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는데 일본이 답답해서 못 이기는 척, 그죠? 한국하고 둘이 만나서 단판 지어가 협력하자 하려니까 일본이 쪽팔리는 거예요. 지구가 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땡깡지기고 뭐 이래 자존심 때문에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힘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죠. 야야 그만 싸우고 적당히 화해해가지고 좀 같이 해보자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운 거죠. 속으로는 와 살았다 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여전히 한국을 안 좋아한다. 그런데 미국이 요청을 하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뭐 일은 하자. 일은 일이고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쁜 건 나쁜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일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 되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한미일을 왜 묶으려 하는지 또 왜 협력을 해라 하는지 그거를 알면 다음 테마가 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에서 쟤네들을 왜 한미일을 경제연합하자 하고 묶어두려고 하면요. 자주 그런 데죠. 자동차 반도체. 그죠?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하나, 새 차 주문하면 6개월, 1년 걸리죠. 그게 다 차량용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공급 부족. 그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이번에 보면 저 테슬라 그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이 되게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맥락이죠. 거기는 똑같아요. 도요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도요타 역시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차량용 반도체 이 수급을 해결을 하자. 이게 골자가 깔려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물론 제가 기사를 보고 해석한 방법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후로 앞으로 일어날 테마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게는 그죠? 이런 맥락으로 테마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하나 찾아서 조금씩 사두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테마를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쉬는 동안 토요일 그때 이제 한참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주식 관련된 어떤 사이트를 막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네옴시티에 대한 조감도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 조감도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저거 사기다. 네옴시티 사기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와요. 사기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현실성 있네.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죠? 공사비가 600조에서 한 1000조 이래 들어가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기다. 이런 시각도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한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 생각하냐면요. 첫째는 두바이가 룰 모델이었어요. 두바이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두바이가 사막의 신기루에서 실제 사막의 전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에미리트를 바라보는 사우디의 왕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죠. 부럽지만 똑같이 따라하기는 싫다는 거죠. 제2의 두바이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아랍에미리트는 한참 내보다 밑이야.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두바이를 룰 모델로 하되 두바이하고는 차별화시키겠다. 두바이는요. 따지고 보면 환락이죠. 환락.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두바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죠? 일단은 세금 감면. 두바이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한테는 50년 동안 세금을 안 받겠다. 소득세도 없다. 그래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두바이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기업들, 해외 기업들한테는 많은 또 정부 지원을 해주겠다. 각종 지원을 다 해준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많은 외국 자본들이 두바이로 몰려갔어요. 두바이에서 거주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실제 자국민들은 전체 한 12%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8%가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구성을 해서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즐기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네옴시티는 개념이 틀려요. 일단은 600조에서 1000조 정도 되는 그 큰 돈들이 어디서 나느냐. 그죠? 그게 문제겠죠. 우리가 흔히 돈 많은 사람을 만수로 비교하죠. 근데 빈살만이 들으면 웃죠. 그죠? 빈살만이 떡 들으면 저 시골 변두리에서 사는 부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빈살만이 만수르가 누구야?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사우디 황족이 갖고 있는 재산 규모가 한 2,500조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빈살만이 움직일 수 있는 국가 재정 최소 2,500조가 넘는다. 이래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죠? 그러니까 빈살만이 우리나라로 보면요. 이방원 같은 개념이죠. 그죠? 이성계가 국가를 건국하고 그 밑에 있는 자식이 친인척들 다 숙청해버리고 왕권을 강화해서 후세 세종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그런 거하고 거진 흡사해요. 빈살만도요. 빈살만은 어떤 정치 기반이 빈살만은 어릴 때부터 사우디에서만 쭉 자라고 외국 유학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사우디에 대해서는 잘 아는 그런 성장 과정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또래하고 공감을 해요. 그래서 사우디의 어떤 국민 구성을 보면 20, 30대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요. 그만큼 젊은 나라죠. 젊은 나라고 20, 30대가 50%를 넘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SNS로 소통을 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요. 국민들과 SNS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기는 신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황태자가 우리하고 SNS를 해. 신기하다. 호감도가 확 업되는 거죠. 사우디의 전체 50%가 20, 30대인데 그 20, 30대의 90% 이상이 빈살만을 지지를 해줘요. 그만큼 정치 기반이 튼튼하고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이 나라는 그죠? 그 어떤 여성에 대해서 인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죠.
압박을 가요. 특히 가장 심한 데가 이란이고. 그런데 반대로 사우디는 빈살만이 통치를 하면서 다 바꿔버렸죠. 왜? 20, 30대의 젊은 애들과 같이 성장하고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빈살만이 자기가 권력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도 운전할 수 있다. 여자들이라고 왜 안 돼? 여자들도 운전해. 관람, 각종 관람해. 관람할 게 없는데요. 왜 없어? 우리나라 영화관 이런 거 없어진 지 한참 됐는데요. 그래? 그럼 영화관 다시 개방해. 보면 되지.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걔네들을 이기지. 영화관 개관해. 뭐가 문제야? 각종 관람 다 개방해줘. 여자는 왜 보면 안 돼? 엄청난 이슬람 국가로 봤을 때는 완전 쇼킹한 그런 정책을 다 펼쳤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왜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힘들게 못 살고 있을까? 그것은 왕족들의 부정부패다. 그래서 그 왕족들 한 200 몇십 명 되는 것을 부정부패 혐의로 싸그리 다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죽이진 않아요. 구속을 시키고 그 왕족들한테 협상을 하죠. 너희가 이제까지 부정부패로 빨아들인 돈, 재산 축적해놓은 거 70%를 국가에 반납해. 그러면 너가 풀어줄게. 그 대신 입 딱 닫고 조용히 살아. 오케이 하면 내한테 계좌 입금시키고 확인하면 풀어줄게. 그래서 많은 왕족들을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했다가 걔네들을 재산 70%를 다 압류하고 다 풀어줬어요. 그 돈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 돈을 갖고 네옴시티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만일 네옴시티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 30대가 왜 한호를 했을까요? 왕족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그 압류를 해가지고 네옴시티를 만들어서 20, 30대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IT 업종, 첨단 업종, 평생 일자리를 만들어 줄게. 그게 네옴시티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네옴시티를 안 지어버리면 결국 빈살만은 뭐가 되죠? 친인척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운 황태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0, 30대는 급격하게 민심이 돌아서겠죠. 그래 되면 빈살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옴시티가 구라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지만 저는 저런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무조건 한다.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옴시티는 한다는 쪽에 저는 배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네옴시티 주택부 장관 방문에 맞춰서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네옴시티는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만일 네옴시티가 뻥카야 아니야 하면 순식간에 폭락하겠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있다. 최근에 보면 그죠, 블랙팬서 2 영화가 개봉을 했거든요. 블랙팬서라는 영화를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블랙팬서라는 것은 어떤 그 사막, 중동 이 국가를 모티브로 하는 전설의 국가인데 그 나라 이름이 와칸다죠. 와칸다인데 이 빈살만이 개인적으로 이 와칸다에 대한 어떤 매니아예요. 그래, 저 와칸다가 내가 꿈꾸는 사우디의 미래야. 내가 꿈꾸는 네옴시티가 와칸다 왕국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으로 IT로 자기 정치적인 기반이 20, 30대와 끝없이 소통하고 20, 30대가 열광하는 도시를 짓는다. 두바이처럼 돈 많은 재벌들이 와서 누리는 환락의 도시가 아닌 20, 30대가 꿈꾸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IT 첨단 도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를 한다 하면 단계 넘어가겠죠. 주택부에서 시작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겠죠. 그 포커스 역시도 와칸다 왕국을 꿈꾸는 빈살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상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가 제가 테마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하면 이런 과정에 거쳐서 이 종목을 제가 봅니다 하고 종목은 또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테마에 대한 저의 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